네, 11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이 비트코인 흘러내린 거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35,000달러를 반납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35,000달러가 깨지면 그 다음은 이제 31,000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약간 더 깊은 조정을 우리가 또 마음을 먹어야 되고 뭐 추가 대응하실 분들 어떤 대응 전략, 행동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반등을 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35,000달러 위에서 지지세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게 될지 그러니까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지 아니면 요 정도 수준에서 38,000달러에 대한 저항은 35,000달러까지의 조정 요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4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하게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거죠.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와줘서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이번 사이클 끝났다. 금리 추가 인상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거의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거의 기대감에 지금 약간 물든 모습이고 이게 뉴욕 증시에서는 뭐랄까 추수감사절 축포 쏘아 올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6개월 최대폭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사실 저는 어제 CPI 상황까지 보고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좀 반등해 있을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이.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은 증시와 비트코인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한 증시의 반등이어서 비트코인 역시 긍정적으로 조금 받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악재거리들이 더해지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디커플링된 양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흐름이 어수선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45,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3주 전에 이런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지금 조금 조정이 오곤 있지만 연말까지는 35,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우리의 예측 전망 변함없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힘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은 지금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한 4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강세장은 지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위에서 기준금리 상단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어떤 제로금리 시대를 기대할 수는 없고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완화가 된다 뭐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전에 거의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의 어떤 그런 시대의 자금 유동성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릭스타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암호화폐 옵션 분석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전 옵션 거래를 안 하니까 이게 그릭스타 라이브라는 곳도 처음 봤는데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옵션 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큰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 안에서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마켓 메이커와 대형 투자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거시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강세 전망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 갭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강세 전망은 변함이 없다. 그만큼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800달러에서 35,200달러 지지 확인을 할 경우에는 추가 강세 시나리오 이게 유효하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요걸 지금 해줬죠. 35,000달러로 일시적으로 빠지고 나서 이 분석을 올린 거거든요. 다행히 지금 한 반나절 정도 지난 뒤 상황에서는 34,800달러에서 35,200달러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하락은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조금 모으고 있는 것들은 오늘 조금 더 매수를 했어요.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 개수를 채워 넣었는데 흐름이 마이클 반데포페가 얘기한 게 조금 어떤 현실적인 느낌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스칸멜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지금 RSI가 리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과매도 상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끝났다는 신호로서 이 강세 다이버전스가 잘 형성되는지 그걸 관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 바닥 확인해주고 반등하는 이 매수세가 붙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지 이걸 좀 보면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칸멜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의미 있는 포인트죠. 지금 4대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BUSD, 다이까지 이 4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 5월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18개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암호화폐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이 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세가 붙는다. 그러니까 강세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금 유입 확대를 의미하고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지금 겹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이나 3월까지 승인이 돼주면 너무 좋죠. 완전 땡큐죠.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사건 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선물과 현물의 차이에 대해서 SEC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망신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1월과 3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송 가봤자 SEC가 또 패소를 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정서가 기저에 좀 깔려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을 90% 확률로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4월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어마어마하죠. 지금 11월 17일이 첫 번째 데드라인 종목이 두 개가 있어요.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가 있고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X 이거 미래에셋의 글로벌 자회사죠. 글로벌 X가 지금 신청을 한 게 두 번째 데드라인이 11월 21일. 그런데 지금 이게 여차하면은 일괄적으로 승인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싹 들어갔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 요즘에 요 양반이 입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말이 왔다 갔다 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의 연기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요 세 개 종목이 11월 중순에 잡혀 있는 요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연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확률이 90%라는 우리의 기존 전망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에 몰려 있잖아요. 3월 중 늦게 신청한 애들은 이제 4월, 5월에 몰려 있는데 뭐 이때쯤에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1월 10일은 아크인베스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와주면 완전 땡큐. 이때 나와주면 땡큐고 3월 중순에 일괄적으로 승인이 되는 그림이 펼쳐져도 요 역시 땡큐. 왜냐?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순차적으로 좀 나와주면 이것도 땡큐. 아무튼 땡큐 한 상황이 좀 펼쳐지면 참 너무 많이 땡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물론 미래에셋의 자회사인 글로벌 X도 현물 ETF 승인 신청 이 수정본을 SEC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싹 다 수정본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X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 일괄 승인에 포함되기를 노리고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리파일링이라고 표시가 또 돼 있네요. 그래서 과연 첫 주인공 1월 10일 아크인베스트가 될지 뭐 누가 될지 아니면 GBTC가 치고 올라오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선명하게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SEC에 요청했다라는 소식 사실 이게 지난주인가 언젠가 우리가 짚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금
재조명이 되고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나스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지금 상품으로 간주가 돼야 한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물 ETF를 차단할 근거가 없다. 그쵸? 지금 법원에다가도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점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 SEC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준점이라는 게 형편이 없는지, 얼마나 이들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CME처럼 지금 팔고 싶은 거죠. 중개 매매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니 CME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 다 다루는데 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약간 야지 주는 느낌? 이런 뉘앙스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NBC 출연을 해가지고 스쿼크박스에 나가가지고 2030년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자산 생태계 규모가 25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마어마한 어떤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이 1조 4,500만 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규모가 25조 달러가 될까라는 게 아니고 전체 생태계 규모,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큰화, 기존 레거시 자산의 토큰화된 시장과 뭐 암호화폐 시장, 메타버스 시장, 뭐 디파이 시장, 이렇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조 달러,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의 형성, 확장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1차적인 시점과 2차적인 시점을 2025년과 2030년, 아마도 2030년 정도가 되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썸띵 스페셜한 어떤 게 이미 세상에 나와서 각각의 플랫폼들이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어떤 듀얼 리얼리티를 구성해내는 진짜 실질적인 모습의 메타버스 시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양상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 시점이 2030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 온전하게 또 하나의 세상,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걸 듀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열리는 그 시점, 이거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걸 기술적으로 지금 오프라인에서의 구현되는 이 똑같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현되는, 그리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처럼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 기술적으로 사실 이게 아주 메타버스 시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구현해내고 있는 게 게임인데,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동시 접속자 수가 몇천 명만 더 늘어나도 막 멎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상황들, 데이터의 어떤 실시간적인 어떤 전송과 구현,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메타버스 시대가 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정말 잘 살아나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게임 메타버스를 현실에서 가장 잘 구현해내고 있는 산업군은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걸 구현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이런 게임 관련 기업들의 주식도 살펴보시는 것도 어떤 메타버스 시대에 내가 진짜 이게 한 어떤 꽂혔다, 이런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캐시 우드가 말하고 있는 지금 25조 달러 규모의 어떤 시장은 암호화폐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JP모건과 아폴로가 이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계열사가 오닉스라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글로벌 사모펀드,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관심 많은 회사예요, 아폴로. 그리고 SEC 위원장 퇴임 하루 전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토꼈던 제이 클레이튼이 퇴임 직후에 정관 예우를 받았던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 또 아폴로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것들이 싹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JP모건과 아폴로가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두 개 서로 다른 회사나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뭔가 교환을 하려면은 상호 운용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의 역할을 한 게 엑셀라고, 인프라 제공업체가 오아시스 프로, 오아시스 프로가 이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프라비넌스 블록체인 존이라는 곳을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펀드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거는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토큰화 자산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지금 현재 시대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심 있는 아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몰려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이 오닉스 사장 사진 보려고 오늘 오닉스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이걸 봤거든요. 이 가디언 프로젝트 가디언의 멤버들 지금 아폴로 나왔고, 앞서서 지금 언급 드린 거예요. 아폴로, JP모건, 오아시스 프로, 엑셀라, 프라비넌스 블록체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데 아바랩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발란체가 여기 들어가 있었나? 제가 기억이 약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덤 트리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얘네들은 지금 오늘 딱 언급이 된 애들이고, 근데 아바랩스가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아발란체가, 제가 요즘에 좀 아발란체 매집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발란체 좀 관심이 있는데, 아바랩스가 여기 딱 들어가 있네 하고 딱 보니까 또 아발란체가 오늘 시세를 좀 받아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즐거운 약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JP모건과 아폴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싱가포르 통화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가디언의 어떤 토큰화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존재를 꼽으라면 누구냐? 바로 JP모건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폴로도 연결되어 있고 아발란체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런 와중에 우마르 파루크, 이 오닉스 CEO거든요. 이 사람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JP모건 코인의 현재 일일 예금 이체 규모가 10억 달러 규모인데 2년 안에 10배, 1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같이 지금 JPM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코인이 아니고 JP모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XRP 같은 용도의 코인이어서,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일 예금 이체 규모가 1, 2년 안에 10배가 늘어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XRP나 스텔라루멘 같은 디파이에 대한 수요가 이 정도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또 어떤 유사한 기준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토큰화된 자산, 국경 간 송금 결제, 사실 또 공교롭게도 리플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인데 JP모건도 이 두 가지를 지금 본 거죠. 보고 엄청 빡세게 하고 있죠.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토큰화된 미국 달러 그리고 유로화 예금을 이체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다. 좀 재밌어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몇 년 전에 그런 거 조사했거든요. 지금 현재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JP모건의 오닉스 그리고 리플 XRP랬죠. 지금 이게 XRP와 리플의 리플과 JP모건의 어떤 관계가 뭐랄까 다윗과 골리앗의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레거시 금융권 가운데 하나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완전 혁신 스타트업 중에 대표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레거시 금융이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JP모건이고, 똑같은 인더스트리에 지금 들어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인데, 어쨌든 JP모건이 이렇게 빡세게 지금 전폭적으로 자산의 토큰화, 국경간 송금,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같은 날 공교롭게도 이런 게 지금 동시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